정보철 흥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3회 데이터베이스 쪽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를 굉장히 많이 하고 들어가야지 합격에 조금 더 가까워지시니까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꼭 들어가시기 전에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제가 그리고 오늘 댓글을 막 달다가 유튜브에 댓글 들어오면은 제가 눈에 보이는 족족 달거든요. 자, 다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끝까지 시연어 특강 같은 경우에 끝까지 다 수강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비전공자이신데 이제 많이 이해가 잘 간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재밌게 들어주셨다. 재미없는 과목이잖아요, 사실 시연어 같은 경우에는. 재밌게 들어주셨다라는 분도 계셔가지고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다리도 안 좋으신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다리가 안 좋아요. 다리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무릎팍도 안 좋고, 얼마 전에 한 달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무릎에서 물을 뺐어. 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며칠 있다가 다음 주에는 아마 좀 큰 병원 가가지고 검사를 받긴 할 건데, 이놈의 다리가 죽겠어요, 진짜. 아무튼 그건 제 개인적인 사정이고, 그 시연어 특강 보면서 비전공자분들이 보면서 이해가 쉽게 잘 간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기 준비하시려면은 깨알 시연어 특강 꼭 들어주셔야 된다.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저는 그렇게 어려울지 몰랐어요. 2020년도까지는 첫 번째 시험까지는 그냥 포인터 정도? 그 정도 1차원 포인터 정도만 보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나온 시험들 보니까는 와, 재기함수 나오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기함수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포인터, 배열 포인터, 포인터 배열, 2차원 배열, 배열하고 포인터하고 같이 쓰는 거,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는 그거 들으시면 애지간한 문제는 정말 다 맞추실 수 있다고 장담할 거예요. 어쨌든 실기까지 한 번에 준비를 하시려면은 깨알 시연어 특강을 필수로 들어주셔야 된다. 그리고 실기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엔잡이라는 사이트에서 강의를 하는데 댓글들 많이 달렸어요. 또 수강생들은 그거에 비해서 적은데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 댓글에 보면은 실기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3월 7일 날 오픈할 거예요. 3월 7일 날 실기 강의 어느 정도 그래도 10강이라도 있어야지 오픈을 하니까. 자, 그리고 아마 교환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교재는 이제 제가 어떻게 구할 수도 없고 교환으로 할 건데, 출제 범위가 있잖아요. 1부터 12까지 해가지고 12과목 출제 범위가 있는데, 그 출제 범위는 좀 많이 뒤집을 거예요. 이게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 있고 저기 들어가 있고 거기 들어가 있고 막 그렇더라고. 그 내용 자체는 좋은데, 그 출제 기준 자체는 좋은데 너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가지고 요것들을 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교환으로 같이 강의를 할 거니까, 기왕 기다리신 분들,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신 분들 조금만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기까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합격까지 꼭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조 챕터 3과목에 나오는 거죠. 자, 1번. 다음 R과 S 두 릴레이션에 대한 디비전 연산의 수행 결과는, 자, 디비전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연산자 중에 하나인데, 순수관계연산자. 자, 디비전 연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R하고 S잖아요. R하고 S인데 지금 R 나누기 S 하라는 거예요. R 나누기 S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지금 S에 있는 것들이 R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S에 있는 것들이 R에 다 들어가 있으면서 S 안에 있는 속성들은 빠지는 거, 요걸 보고 디비전 연산이라고 한다. 자, 지금 R에 이렇게 돼 있어요. D1하고 D2하고 D3하고 있는데, 지금 S에 뭐 있어요? D2하고 D3에 1하고 A가 있다라는 거지. 자,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이 S에 있는 것들이 R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D2에 1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D3에 A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D2에 1 들어가 있고 D3에 A 들어가 있고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다 들어가 있는 건 요거 두 개밖에 없어. 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얘가 가지고 있는 거, 이 S가 가지고 있는 D2하고 D3는 빠진다고. 오케이? 그래서 D2하고 D3는 빠지니까 D1에 있는 요게 나오는 거죠. 요게 D1에 A하고 B가 나오는 거지. 오케이? 자, 첫 번째 조건은 이 S에 있는 것들, 이 D2에 1이 있고 D3에 A가 있고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갖고 얘 찾았고 얘 찾았고 얘 찾았고 얘 찾았고 얘 찾았는데, 지금 얘는 D3에만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빠지는 거고. 자, 두 번째 조건. S에 있는 D2하고 D3의 그 속성들은 빠진다고요. 그래서 D2에 있는 거 빠지고 D3에 있는 거 빠지고. 그러니까 뭐가 남아? D1에 A하고 B가 남는다. 오케이? 그래서 디비전 연산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니까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정답 뭐죠?
4번이네, 4번. 4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라. 오케이?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위쪽 릴레이션을 아래쪽 릴레이션으로 정규화하였을 때 어떤 정규화 작업을 수행한 것인가? 정규화는 별표를 한 5만 7천 개 정도를 쳐주셔야 돼. 무조건 나와, 무조건. 두 문제 이상 무조건 나오니까 필기에서 무조건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실기에서 나와요. 실기에서도 한 문제 나오는 거고 필기에서 두 문제 나와. 그러니까 정규화 과정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중요하니까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조금 이따 또 나와. 조금 이따 또 나오니까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규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정규화라는 게 뭐예요? 정규화라는 게 이것들 처음에 개념 설계를 하잖아요. 자, 개념 설계를 한 다음에 이거부터 해야 되겠네. 자, 개념 설계를 진행을 하잖아요. 자, 개념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낸다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뭘 만들어?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ER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원이다. 그럼 이 회원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 전화번호 이런 기타 등등등 이런 속성들이 있는 거고 상품이 있어. 이 회원이 상품을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런 상품을 주문하는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ER 다이어그램이지. 이걸 어디서 한다? 개념 설계에서 하게 된다. 자, 개념 설계가 끝나고 나면 논리 설계를 진행하는 거죠. 자, 논리 설계에서는 뭐를 해요? 이것들을 좀 잘게 쪼개는 거예요.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잘게 쪼개는 무슨 작업을 한다? 정규화라는 작업을 진행을 한다. 자, 그리고 논리 설계에서 또 뭐를 하냐면은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요. 그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정규화를 해놨어. 그러면은 물리 설계에서는 뭐를 하느냐? 자, 물리 설계에서는 정규화에 반하는 반정규화라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돼요. 자, 반정규화라는 작업을 왜 수행하냐면은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규화를 하게 되면 잘게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자, 쪼개게 되면 무슨 연산이 발생을 하냐면은 조인이라는 연산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곱하기 연산이에요.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은 얼마 안 나와. 1억 곱하기 1억 한번 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나온단 말이라. 자, 그러니까 이 조인 연산을 발생하게 되면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성능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고자 이 물리 설계 같은 경우에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하드디스크 상에 넣는 거니까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반정규화라는 작업을 수행을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행을 해요. 인덱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파티션을 나눈다든지 클러스터링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안 되면 뭐를 한다? 반정규화라는 걸 수행을 한다. 자, 반정규화는 왜 한다? 성능 향상을 위해서. 반정규화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했는데 성능이라는 게 안 들어가 있다. 걔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반정규화는 성능 향상을 위해서 정규화에 반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정규화를 왜 하냐면은 이상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어노멀리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삽입 이상이라든지 삭제 이상이라든지 갱신 이상이라든지 검색 이상은 없어. 자,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이런 이상 현상, 어노멀리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정규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라. 자, 개, 논, 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자, 정규화다 나왔죠. 자, 정규화 같은 경우에는 1차 정규화 수행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2차 정규화. 자, 2차 정규화, 3차 정규화. 자, 보통 현업에서는 3차 정규화까지만 수행을 해요. 그 이후 거는 수행을 하지 않는다. 복잡해. 그런 것들 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BCNF. 그 다음에 4차 정규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5차 정규화. 자,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된다. 자, 1차 정규화에서, 그러니까 비정규 릴레이션에서 1차 정규화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얘는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되는 거예요.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된다. 원자값이어야 된다. 자, 요거 다 설명하고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1차 정규화에서 2차 정규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1차 정규화를 만족시킨 상태에서 부분 함수 종속을 없애줘야 돼요. 부분 함수 종속을 없애줘야 된다. 자, 2차 정규화에서 3차 정규화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행적 함수 종속을 없애줘야 돼요. 이행적 함수 종속을 없애줘야 된다. 자, 3차 정규화에서 BCNF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얘는 결정자이면서 그리고 후보키가 아닌 것들을 제거를 한다. 그냥 외워두세요, 이거는. 그 다음에 BCNF에서 4차 정규화 같은 경우에는 다치 종속이고 다치 종속을 제거하는 거고 4차 정규화에서 5차 정규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조인 종속을 제거해도 되고 조인 종속을 이용해도 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조인 종속이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도, 부, 이, 결, 다, 조 해가지고 두부 이걸 다 줘!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도메인이 원자값이다 라고 하는 거는 내가
회원 테이블을 설계를 할 거예요. 자, 그럼 회원에는 아이디가 있고, 뭐 패스워드가 있고, 이름이 있고 등등등 쭉 있다가 여기에 취미라는 게 있네. 자, 취미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이디가 하나 들어올 거고 패스워드가 하나 들어올 거고 취미가 3개 들어올 수 있죠. 등산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걷기 이렇게 해가지고 수영, 소주 이런 것들 해가지고 3개가 들어올 수 있어. 그럼 하나의 행에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콤마 해가지고 3개가. 이러면은 원자값이 아니라는 거지. 이 도메인에 대해서 원자값 하나만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라. 여기에 뭐 취미에 등산이 들어오든 뭐 소주가 들어오든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놈의 소주는 왜 이렇게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하나만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이라는 테이블 하나 하고 자 그리고 취미라는 테이블 하나를 분리를 시키는 거지. 그래갖고 회원이 하나가 있다. 그럼 취미는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1대 다로 물리게 하는 거. 이렇게 2개로 분리하는 게 도메인은 원자값으로 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부분함수 종속 같은 경우에는 자, 지우개를 싹 가지고 제가 소주를 참 좋아해요. 뭐 양주, 막걸리, 맥주 이런 거 안 먹어. 그냥 소주만 먹어. 온리 소주지, 온리 소주. 자, 어쨌든 자, 부분함수 종속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일 키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중복키, 복합키라는 게 있어요. 자, 2개를 가지고 키를 구성을 했어. 자, 2개를 가지고 키를 구성을 했는데 얘는 뭐 학번이고 얘는 과목이에요. 자, 과목이라는 2개의 키를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자, 요 2개를 가지고 한 테이블에 점수라는 게 있어요. 점수라는 게 있고 이름이라는 게 있어. 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한 테이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게 키란 말이에요. 기본 키. 자, 학번하고 과목을 알아야지 점수를 알 수가 있어. 학번만 가지고는 여러 과목의 점수를 볼 수 있으니까 여러 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특정 과목만 보고 싶어. 영어만 보고 싶어. 이응직이라는 그 사람의 학번에 영어 과목의 점수만 보고 싶어. 그럼 2개가 있어야 되잖아. 학번하고 과목이 있어야지 점수를 알 수 있잖아요. 자, 이거는 좋아. 완전함수 종속이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학번만 가지고 이름을 알 수가 있죠. 그쵸? 학번만 가지고 이름을 알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고 부분함수 종속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것들을 제거를 해주면은 요렇게 묶어가지고 학번하고 과목하고 점수하고 묶어가지고 요렇게 하나의 릴레이션, 하나의 테이블을 만드는 거고 학번하고 이름하고 묶어가지고 하나의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테이블을 가지고 2개를 쪼갰죠. 이걸 2차 정교화, 부분함수 종속을 없애주는 게 2차 정교화이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이행적 함수 종속 같은 경우에는 x가 y를 알고 있어. 근데 y가 z를 알고 있어. 그렇다면 x는 z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공식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분리시키는 거야. x하고 y하고 분리시키고 y하고 z하고 분리시키고 이것들을 보고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거야. 나머지 결정자는 후보키가 아닌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을 제거한다. 자치 종속, 조인 종속. 요거는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외워두시면. 이거 뭐 조인 종속은 분리를 시켰다가 합치면은 뭐 다시 정상적인 릴레이션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건데 몰라도 돼. 여기까지만 실무에서 쓰이는 거니까. 개발자니까 여기까지만 해요. BCNF 뭐 4차 정교와 5차 정교 이거 하지도 않아. 실제로 도메인 원자값이다. 이것도 하지도 않아요. 이것도 하지도 않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니까 부분함수 종속이라든지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든지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설계를 하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외워두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메인은 원자값이어야 되는 거고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하는 거고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하는 거고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들을 제거하는 거고 다치 종속 제거하고 조인 종속 제거한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정규화 같은 경우에는 열을 띠면서 얘기를 하는 거는 나오니까 지금 한 문제 나왔죠? 조금 이따 또 나와. 한번 보면은 또 나올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읽었죠, 요거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국가는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도시에 서울하고 부산하고 있어. 자, 국가는 미국이야. 그리고 워싱턴하고 뉴욕이 있어. 자, 중국은 베이징이 있어. 자, 근데 요거를 딱 보니까는 하나의 속성에 2개씩 들어가 있잖아요. 원자값이어야 되는데 2개씩 들어가 있잖아. 그걸 어떻게 분리했어? 국가, 대한민국 서울, 대한민국 부산 이런 식으로 분리를 했죠. 자, 이걸 뭐라고 한다? 도메인은 원자값이어야 된다. 그래서 1정규형이에요. 1정규형.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 1정규형이 된다. 자, 2정규형 같은 경우에는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해야 되는 거고 3정규형 같은 경우에는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4정규형 같은 경우에는 다치 종속을 제거하는 거죠.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오케이?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투명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단 분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 인터넷망에 여러 개의 인터넷망이 있으면은 데이터들을 여기다가도 넣어놓고 여기다가도 넣어놓고 여기다가도 넣어놓고 여기다가도 넣어놓고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접속을 했어. 응? 내가 접속을 하면은 나랑 가까이 있는 쪽이나 나한테 최대한 빨리 줄 수 있는 쪽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지. 그러면 나는 빠르게 뭔가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라. 이런 것들을 어디서 많이 이용을 하냐면은 분산 데이터베이스보다는 그 CDN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다 다 분리를 내놔. 그래가지고 내가 접속했을 때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데서 서비스를 하는 거. 이걸 보고 CDN 서비스라고 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딘가에 CDN 서비스를 하는 업체 어딘가에 이 영상이 올라가 있어. 근데 이 영상은 하나만 딱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분산이 돼 있는 거예요. 분산이 돼 있는 거. 오케이? 이걸 보고 분산 처리, 분산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투명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는 몰라도 된다. 나는 몰라도 된다라는 게 투명성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접속했어. 근데 내가 이용하는 데이터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데이터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몰라도 돼. 나는 내 서비스만 이용을 하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투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서비스만 이용하면 되는 거지 여기 있든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 거예요. 저 이것들을 뭐 분리를 하든 아니면은 뭐 중복을 시켜놓든 얘가 오류가 나도 난 여기서 이용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들을 보고 투명성이라고 하는 거다. 자, 투명성의 종류에는 굉장히 많아요. 조금 이따 정리하도록 할 거예요. 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일단 로케이션 투명성, 위치 투명성이 되는 거죠. 얘는 위치 투명성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 중복 투명성이 되는 거고, 리플리케이션 맞나? 맞을 거야 아마. 자 그리고 페일러 얘 같은 경우에는 장애 투명성이 되는 거죠. 장애 투명성. 자 미디어 액세스 투명성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어.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면은 위치 투명성이라는 게 있고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용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그 데이터를 이용만 하면 되는 거지. 그 데이터가 어디에 가서 분산되어 있는지 이런 거 몰라도 된다라는 위치 투명성인 거고, 분할 투명성. 이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을 하든 붙여서 저장을 하든 난 그거 몰라도 된다라는 게 분할 투명성. 자, 지역사상 투명성.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 몰라도 된다라는 거고. 자, 중복 투명성. 중복으로 놨든 뭐 하든 몰라도 된다. 그리고 병행 투명성. 양쪽에서 주든 세 군데서 주든 한 군데서 주든 난 내 데이터만 보면 돼. 몰라도 돼. 그게 병행 투명성. 자, 그리고 장애 투명성. 어떤 한 군데가 오류가 났어. 오류가 나든 말든 나는 내 것만 보면 돼. 그게 장애 투명성이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투명성이라고 하는 거 종류들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가끔 나오니까.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릴레이션 조작 시 데이터들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곤란한 현상을 뭐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 뭔가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삽입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삭제 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중복 이상이라든지 자, 요런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을 해. 자, 이런 이상한 현상, 어노멀리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뭘 하게 된다? 정규화라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라. 오케이? 자, 그러면 곤란한 현상 뭐라고 그랬죠? 이상현상, 어노멀리 현상이에요, 어노멀리.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이런 거는 뭐 쉽게 맞추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개수 찾으라는 거네. 자,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 테이블 하나잖아. 이렇게 있으면 두 개가 되겠지. 이렇게 있으면 두 개가 되겠지만은 지금 테이블 하나잖아요. 그럼 릴레이션은 한 개야. 릴레이션은 한 개고. 자,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거는 속성인 거죠. 자,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컬럼이에요. 컬럼.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죠. 고객 아이디라는 컬럼, 고객 이름이라는 컬럼, 거주 도시라는 컬럼. 그래서 속성은 몇 개? 세 개가 되는 거라. 자, 그 다음에 튜플은 뭐예요? 튜플은 행이에요, 행. 그래서 한 행, 두 행, 세 행, 네 행, 다섯 행. 5개의 튜플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5개이다. 이렇게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카디널리티는 요거를 구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라. 자, 이런 용어들도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뭐, 얘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션 스키마가 되는 거고, 얘는 스키마, 구조.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션
튜플들이 되는 거고, 이 튜플들 하나하나를 보고 튜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것들 이렇게 묶어가지고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속성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돼. 이런 거는 1과목, 2과목, 3과목 같은 경우에는 고득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틀리면은 정말 안 된다. 오케이?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플레이어 테이블에는 플레이어 네임, 팀 아이디, 하이트 컬럼이 존재한다. 아래 SQL문에서 문법적 오류가 있는 부분은 자, 1번 보니까는 select 플레이어 네임, 하이트 해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온다. 어떤 속성 두 개를 가지고 온다.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자, from 플레이어, 플레이어란 테이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from 플레이어 하니까는 이것도 문제될 거 없어. 자, 웨어 조건 보니까 팀 아이디는 팀 아이디 있네. 팀 아이디는 코리아인 거를 가지고 와라. 얘도 문제될 거 없어요. 자, and 하이트 비트윈 175와 180이라고 그랬어요. 비트윈은 and밖에 없어요. 여기가 5화가 올 수가 없고 and밖에 없어요. and밖에. 요거는 범위, 그러니까 170부터 180까지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건데 얘는 and밖에 없다고. and밖에. 비트윈 and예요. 비트윈 5화라는 거 없어. 비트윈 and이기 때문에 얘가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게 되는 거라.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다. 자,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아쉽잖아. 그래가지고 셀렉트문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셀렉트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자, 셀렉트를 가지고 올 때 기본적인 구조는 자, 셀렉트 하는 거예요. 뭔가를 가지고 와라. 자, 그리고 여기 컬럼명들이 오는 거예요.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와라 라고 했을 땐 여기가 곱하기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A, B,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컬럼들이 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가지고 올 건데 어디서 가지고 올 거냐? 그래서 from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테이블 명이 되는 거죠. 테이블 명이 이렇게 들어간다. 자, 얘가 기본적인 구조예요. 자, 기본적으로 뭔가 가지고 올 때는 select from이라는 그런 구문을 이용해서 가지고 오게 돼요. 어디서 가지고 와라? 뭘 가지고 와라?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올 수 있는 게 조건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조건을 줄 때는 where 조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where 조건부터. 그래서 여기에 where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조건들이 들어가겠죠. 뭐 조건들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근데 조건들을 여러 개 주고 싶어. 아니면 OR을 하고 싶어. 자, 그랬을 때는 일단 where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and 조건을 주든지, and하고 조건을 주든지, 아니면은 OR하고 조건을 주든지. 자, 요런 식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된 구조, 검색을 할 수 있는 구조, 요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select from where and 요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지고 왔어. 하나의 릴레이션을 가지고 왔단 말이야.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왔어. 근데 얘를 가지고 그룹핑 시키고 싶어. 뭐 합계를 낸다든지 개수를 가지고 온다든지 평균을 낸다든지 이런 그룹핑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그룹 바이라는 걸 하게 된다. 그룹 바이 해가지고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할 거냐,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할 건지 그룹 바이를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 그룹핑 시켜가지고 그것들을 뭔가 그 집계 함수를 낼 수 있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룹 바이에다가 조건절을 줄 수 있어요. 자, 조건절을 주는 거는 해빙이라는 거. 자, 해빙이라는 이런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조건절을 이용해가지고 이 그룹 바이 한 데다가 조건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카운트, 요 컬럼을 기준으로 뭔가를 중복시켰는데 이 카운트가, 개수가 10개 이상인 거다. 자, 요런 식으로 조건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룹 바이 해빙이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확장된 구조가 나오는 거라. 자, 마지막으로 올 수 있는 거. 제일 마지막으로 와야 돼요. 자, 이 데이터들이 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것들을 정렬시킬 수 있는 오더 바이라는 게 나온다. 오더 띄고 바이예요. 오더 바이 하게 되면은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을 시킬 거냐.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옵션이 들어갈 수 있죠. DSC하고 ASC라는 두 가지 옵션이, ASC라는 옵션이 들어갈 수 있는데, DSC 같은 경우에는 내림차순이고 ASC 같은 경우에는 오름차순이다. 자, 이게 구조예요. 이게. 뭐 더 이상 나올 거 없어. 자, select from 기본적인 구조가 되는 거고, 조건을 주기 위해서 where and 이렇게 주는 거고, 그룹핑 시키기 위해서 group by having 이런 식으로 주는 거고, 맨 마지막으로 이 오더 바이가 이쪽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맨 마지막으로 떨어져야 돼. 오더 바이라는 이런 정렬 조건을 줄 수가 있다. 오케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룹 바이 해가지고 뭔가를 했을 때 집계 함수를 낼 수 있어요. 자, 집계 함수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카운트, 개수라는 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 AVG 해가지고 얘는 평균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 sum이라는 합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 최소값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 최대값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 자, 요런 집계 함수들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오케이? 그냥 문제 답하면은 금방 끝나지. 아주 좋지. 그냥 나도 그냥 행복하지.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는 게 없잖아요. 여기서 조금씩 아주 쥐똥만큼씩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지. 오케이?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함수적 종속의 추론 규칙은 x가 y이고 y가 z이면 x는 z이다. 자, x가 y이고, 자, 그리고 y가 z라면 x가 z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 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행적 함수 종속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정규화로 따지게 되면은 그 삼정규형에서는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행 규칙이 되는 거다. 그 7번에는 2번이 정답이라. 얘도 마찬가지로 정규화 문제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정규화 문제 지금까지 2문제 나온 거야.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관계 데이터 모델의 무결성 제약 중 기본 키 값의 속성 값이 널 값이 아닌 원자 값을 가지는 성질은, 자,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 키 무결성 제약 조건, 이런 제약 조건들이 많다. 자, 근데 여기서 기본 키 값의 속성이 기본 키에 들어가는 값이 내 주민번호가 대한민국을 테이블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그 사람을 테이블로 봤을 때 나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그 값은 주민번호잖아요. 그 주민번호 값에는 공백이 오면 안 되지, 널 값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으면 주민번호 나와야지, 내 주민번호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리고 그 주민번호가 중복되면 안 되겠죠. 주민번호는 나를 특정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이니까. 그러니까 이 기본 키 값, 그러니까 그 기본 키 값의 속성이 널이 아니고 그 원자 값은 이건 필요 없어. 그냥 중복된 값을 가지고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 되는 거예요.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오케이?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 된다. 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요. 자,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 키 값은 중복되거나 널 값이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고, 자,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참조하려는 값이 기본 테이블에 있는 값에 없으면 안 된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여러분들 주문을 했어요. 자, 주문을 했어. 그러면 주문을 할 때 상품을 하나만 주문을 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개를 주문할 수 있는 거 아니라 옥션 가서 장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주문을 하니까, 자, 그럼 주문번호라는 게 있어요. 자, 주문 테이블이라는 게 있고, 주문이라는 여기 테이블이 있고, 주문 번호라는 값이 나와요. 그 옥션 보세요. 주문 번호라는 값이 있지. 그럼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자, 이런 것들 여러 개의 주문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 그럼 주문 상세라는 게 있겠죠. 주문 상세 테이블이야, 여기는. 자, 주문 상세 테이블에는 1번 주문에서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2번 주문에서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2번 그 주문에서 또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3번 주문에서 어떤 상품, 3번 주문에서 어떤 상품, 3번 주문에서 어떤 상품. 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의 주문을 가지고 한 개만 주문을 할 수 있지만은 얘는 2개를 주문했고 얘는 3개를 주문을 했잖아. 자, 이런 식으로 보통 주문을 하니까, 장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5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지. 여기 5 값이 없잖아요. 그걸 보고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을 하면서 캐스케이드라는 게 있고, 캐스케이드라는 게 있고, 캐스케이드라는 게 있고, 리스트릭티드라는 게 있어요. 리스트릭티드라는 게 있는데, 릭티드. 영어는 그냥 알았어. 잘 생각해보시면. 캐스케이드라는 게 있고, 리스트릭티드라는 게 있어요. 자,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얘를 지워버려. 응? 얘를 지우려고 그래요. 그럼 얘까지 다 지워버리는 거야. 얘가 있어야 되니까, 참조 무결성이 위배가 되니까, 얘가 없어지면 얘도 없어져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이상해져야, 뭔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얘를 지워버리면은 얘까지 지워버린다고. 자, 리스트릭티드 같은 경우에는 얘를 지우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 3개가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너 안 돼. 지금 못 지워. 그런 것들이 리스트릭티드라고 한다. 자, 어쨌든 참조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는 널 값이 올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널 값이 올 수가 있는데 이 부모 테이블에 값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걸 보고 참조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고, 속성 무결성 뭐 이런 건 그냥 속성이 무결하다. 하나만 있어야 된다. 키 무결성 이런 것도 있고, 사용자 정의 무결성 이런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도메인 무결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도메인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속성이 있으면은 대학교의 학년이야. 대학교의 학년이라는 속성이 있어. 그럼 1학년부터 4학년까지만 있겠죠. 그럼 1, 2, 3, 4만 들어가야 되는 거지. 5 들어왔어.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도메인 무결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결성 종류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얘 잘 나오니까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오케이?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DCL 명령어가 아닌 것은 제가 이거 DCL 명령어 틀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주소를 써야 된다고. 주소를 쓰면 어떻게 한다? 찾아갈게요. 그거 가지고 물어뜯게요. 이런 거 꼭 맞춰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SQL을 공부하는 거는 상암 DMC를 공부하시면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상암 DMC가 있고 상암 DMC가 하면 누리꿈 스퀘어도 있고 볼 거는 별로 없어. 근데 좋더라고. 나는 거기서 옛날에 좀 근무를 했었는데 원래는 성북동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저기 성북동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러다가 회사가 이전을 하면서 그 상암동 JTBC 건물, JTBC는 아니고 JTBC 건물로 이전을 했어요. 참 그때가 봄날이었는데 왜 어쩌다 내가 원주까지 흘러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어쨌든 상암 DMC 좋아요. 상암 DMC가 있고 앞뒤로 DL만 붙여주면 된다고. DL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DDL이라는 게 있고 DML이라는 게 있고 DCL이라는 게 있다. DDL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자, DML 같은 경우에는 구조에다 데이터를 넣었다 뺐다 수정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자, DCL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DCL에서 하는 역할이다. 자, DCL 명령어가 아닌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DCL 명령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밋이라든지 롤백이라든지 그랜트라든지 리보크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커밋, 롤백, 그랜트, 리보크 이런 것들이 DCL, 세이브 포인트 이런 것들이 DCL에 들어가는 거라. 자,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작어 DML에 들어간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자, 정리해보면은 DDL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든 아니면은 인덱스를 만들든 테이블을 만들든 뷰를 만들든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를 DDL문이라고 하는 거고, 크리에이트 뭔가 구조를 생성하는 거, 알터 구조를 수정하는 거, 드롭 구조를 삭제하는 거, 그리고 리네임 구조의 이름을 바꾸는 거, 그리고 트렁케이트 구조에 있는 내용들을 초기화시키는 거, 이걸 보고 트렁케이트라고 한다. 자, 이렇게 DDL 구조에 대한 것들을 정의하는 DDL문이 있고, DML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있어. 일단 회원이라는 구조가 있어. 크리에이트 테이블 해가지고 유저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놨어. 그러면 거기다가 인서트를 해야 되는 거고, 딜리트를 해야 되는 거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고, 셀렉트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구조에 있는 테이블을 뭔가 조작하는 거죠. 조작어가 되는 거예요. DML. 셀렉트,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4개밖에 없어. 뭐 다른 거 있어요? 없어. 자, DCL이라고 하는 거는 권한을 주거나 권한을 뺏거나 뭔가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랜트라는 게 있고 리보크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TCL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TCL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오라클에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DCL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커밋, 롤백, 세이브 포인트, 자, 요런 것들이 있다. 자, 요것들 틀리면 어떻게 된다? 주소를 써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된다? 나한테 물어 뜯긴다고. 꼭 맞춰줘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오케이?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릴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자,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씩 보면 튜플들의 삽입, 삭제 등의 작업으로 인해 릴레이션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 회원 테이블이 있어. 회원이 계속 가입을 하겠지. 그러면은 뭔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회원이 탈퇴를 했어. 그럼 뭔가 하나 빠지는 거겠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고,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들은 모두 상이하다. 이응직이라는 사람이 2개가 들어가 있긴 해. 근데 그 이응직이 저기 이응직 목사님이든 일동제약의 그 이응직 부장님이든 사람은 틀린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이응직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겠어. 그렇지만 주민번호가 틀리잖아. 그러니까 기본 키값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들은 모두 틀린 거예요. 이름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모두 틀린 거라. 기본 키라는 게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 어트리뷰트는 논리적으로 쪼갤 수 없는 원자값으로 저장을 한다. 그러니까 속성값 같은 경우에는 원자값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취미 이런 것들 여러 개로 나누니까 테이블 따로 만들어가지고 얘도 맞아. 자,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 사이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튜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행을 얘기하는 건데 행의 순서는 의미가 없어. 왜? 셀렉트 할 때 맨 마지막에 오더 바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의 순서는 의미가 없어요. 열의 순서도 의미가 없어. 열 할 때 셀렉트 구문을 보면 돼. 셀렉트 구문을. 자, 아까 셀렉트 구문이 여기 있었죠. 자, 셀렉트 할 때 여기서 요거 아니고 A, B를 가지고 오든 B, A를 가지고 오든 내 맘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속성들 사이의 순서나 아니면 오더 바이를 하기 때문에 그런 행들 사이, 튜플들 사이의 순서나 그런 것들이 영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오케이? 언더스탠? 모른다스탠? 언더스탠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
얘는 순서가 있다가 아니라 순서가 없어요. 뭐 물론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하게 되면은 순서대로 저장이 되긴 해. 근데 의미는 없는 거지. 순서대로 저장될 뿐이지 그거에 대한 의미는 없다라는 거라. 그래서 속성, 그 속성의 무순서성, 그리고 그 튜플들의 무순서성, 순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오케이.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릴레이션 R의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이면 그 릴레이션 R은 어떤 정규형에 속하는가? 지금 정규형 문제 세 번째 나오는 거죠. 자, 정규형 세 번째. 자, 첫 번째로 나온 거.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되는 거고,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해서 완전함수 종속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해서 완전함수 종속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들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다치 종속 있고, 그 다음에 조인 종속. 자, 이런 것들. 순서 기억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자, 거기서 뭐야? 결정자이면서 뭐 후보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BCNF에 BCNF. 얘는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 BCNF, 4정규형, 5정규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들을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러면은 BCNF, 보이스, 코드, 정규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정규형 문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제일계열 정규형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은 원자값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제2정규형 같은 경우에는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해야 된다. 4정규형 같은 경우에는 다치 종속을 제거해줘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관계 데이터베이스인 테이블 R1에 대한 아래 SQL문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자, 그리고 SQL문 보니까는 select distinct 학년 from R1이라고 그랬어요. 자, R1이라는 그런 테이블에서 값을 가지고 올 건데 학년이라는 값을 가지고 와라고 했어요. 자, 디스팅트가 없다라고 했을 때 학년을 딱 가지고 오게 되면 어떻게 가지고 오게 되냐면은 1학년, 1학년, 2학년, 2학년, 3학년. 자, 요런 식으로 가져오게 돼요. 자, 근데 디스팅트라는 옵션이 붙었죠. 자, 디스팅트라고 하는 옵션은 중복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자, 1 중복 있네, 2 중복 있네, 3 중복 없네. 이렇게 해서 1, 2, 3. 자, 요것만 가지고 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디스팅트라고 하는 거는 중복을 제거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실기에선 써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디스팅트.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12번의 정답은 1, 2, 3만 나오게 되니까는 2번 학년 1, 2, 3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오케이?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DML 명령어가 아닌 것은 틀리면 안 된다고요. DML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조작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insert, update, select, delete 4개밖에 없다. insert, update, select, delete. 자, 근데 alter라고 하는 거는 DDL문에 들어가는 거죠. DDL. 그래서 구조를 정의할 때, 구조를 수정할 때 쓰는 게 alter라는 거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 alter가 되는 거라.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정규화래요, 정규화. 지금 정규화 네 번째 나오고 있어요, 네 번째. 네 문제가 정규화야.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러니까 정규화는 달달달달 외워두셔야 돼요. 자, 어쨌든 정규화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어떠한 릴레이션이라도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표현이 가능하게 만든다. 뭐 이거는 그냥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이에요. 데이터베이스의 목적. 자, 데이터 삽입 시 릴레이션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줄인다. 뭔가 잘게 잘라놨기 때문에 재구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얘도 맞는 거고. 자, 중복을 배제하여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의 발생을 야기한다라고 했어요. 야기한대요. 정규화를 하는 거는 이런 어노멀리 현상, 이상 현상, 이런 삽입 이상이라든지 삭제 이상이라든지 갱신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건데 얘는 야기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옳지 않은 거 3번이 되는 거라. 자, 효과적인 검색 알고리즘을 생성할 수가 있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얘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조인이라는 연산이 발생을 해서 뭐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얘는 완벽하게 아니니까 이런 이상현상을 없애려고 하는데 야기시킨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정답이 되는 거라. 오케이.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커밋과 롤백 명령어에 의해 보장받는 트랜잭션의 특성은 그때 지난 시간에 별표가 5만 개라고 그랬죠. 5만 개. 그래서 트랜잭션의 특성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그래서 원자성이라든지 일관성, 그리고 격리성, 영속성 요거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그냥 물어뜯을게 이것도. 어쨌든 커밋하고 롤백이라고 하는 거. 커밋이라는 명령은 뭔가 다 됐어. 내가 친구한테 오늘 오랜만에 야 친구야 내가 너한테 1,000원을 쏘겠어. 그리고 친구한테 1,000원을 이체를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은 내 통장에서 1,000원이 빠지겠죠. 그리고 내 친구 통장에 1,000원이 들어가겠지. 자, 그때
아직까지 내 통장에서 1,000원이 빠졌을 때는 내 거에 아직 반영 안 됐어요. 왜냐하면 반영시켜버리면은 중간에 만약에 오류가 났어. 그러면 1,000원이 붕 뜬 거잖아. 그럼 부질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불나는 거 싫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일처리 단위로 묶은 거야. 내 통장에서 1,000원이 빠지고 친구 통장에 1,000원이 들어가는 것들을 일처리로 묶은 거야. 자, 이렇게 다 끝나고 끝났어. 부분 완료 상태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한다? 커밋 시키게 되면은 내 통장에 1,000원 빠지고 내 친구 통장에 1,000원이 딱 들어가는 거야. 커밋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라. 그래서 뭔가 연산이 일어났을 때 그 연산들을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다 반영시켜주는 거. 그걸 보고 커밋이라고 하는 거고, 롤백이라고 하는 거는 내 통장에서 1,000원이 빠졌어. 그리고 친구 통장에 넣으려고 하는데 뭔가 중간에 오류가 났네? 그럼 내 통장으로 1,000원을 다시 넣어줘야 될 거 아니라,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라, 안 그러면 은행에 불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롤백이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철회가 되는 거예요, 철회. 얘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시키는 거고, 롤백 같은 경우에는 철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15번의 정답, 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반영이 다 되거나 아니면은 모두 반영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모두 반영되거나 모두 반영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트랜잭션의 특징은 원자성이 되는 거죠. 원자성, 어토미시티.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원자성이 되는 거라. 자, 이거 나와요. 영어로도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여러분 영어 잘하시잖아. 나는 영어를 못해. 영어는 잉글리시는 마음속에만 있어. 아유 참나. 아들보다 못해. 아들은 뭐 샬라샬라 그러는데 잘한다 야. 그리고 말을 말았어. 어쨌든 트랜잭션의 특성. 별표가 몇 개? 5만 개, 5만 개. 얘는 실기에서도 나와요. 자, 원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트랜잭션의 연산 결과는 모두 반영되거나 모두 반영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원자성인 거고, 일관성. 트랜잭션이 끝나고 뭔가 적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데이터들은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게 일관성. 얘는 잘 안 나와. 자, 독립성하고 경위성, 아이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이 실행되는 동안 다른 트랜잭션이 이 트랜잭션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는 게 독립성, 경리성,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영속성이에요. 그래서 원자성, 일관성, 독립성이나 경리성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영어로는 아이솔레이션이고, 자, 그리고 영속성, 듀라빌리티.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영어로도, 잉글리시로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오케이?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병행제어 기법 중 로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얘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 1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로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잠그는 거잖아요. 잠그는 거. 병행제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한단 말이라, 여러 사람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데, 여기 있는 데이터, 하나의 데이터, 뭐 A라는 데이터예요. 자, A라는 데이터를 이 사람이 들어갔어. 이 사람이 쓰고 있어. 그럼 얘를 잠궈야 되겠지. 얘가 들어와서 중복으로 쓰면은 아주 개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화장실이야, 화장실. 화장실의 변기란 말이에요. 내가 들어갔는데 얘가 들어와. 또 얘가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 개판이 되는 거잖아요, 개판. 그러니까 병행이라는 걸 제어를 하는 건데, 그게 로킹 기법이라는 거지. 여기다 자물쇠를 딱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갔어. 그럼 문을 딱 걸어 잠그는 거지. 오케이? 이걸 보고 병행 제어에서 로킹이라고 하는 거다. 뭐 2단계 로킹도 있어요. 2단계 로킹은 축소하고 확장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라고 공부를 하셨었죠. 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자, 로킹이라고 하는 거는 자물쇠인데,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일단 기억이 아니라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 로킹 단위는, 잠글 수 있는 단위는 이렇게 커다란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테이블들이 있겠죠? 이 로킹 단위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 테이블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행이 있어. 자, 행들이 쭉 있을 거 아니라 이런 행이 로킹 단위가 될 수도 있어요. 열이 있을 거 아니라 그럼 하나의 열이 로킹 단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로킹 단위라고 하는 거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로킹 시킬 수 있는 거고, 테이블에 로킹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 파일이니까 파일에다 로킹 시킬 수 있는 거고, 행이라든지 컬럼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로킹, 자물쇠를 걸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는데 로킹 단위를 크게 한 거예요. 자, 로킹 단위를 크게 했다라는 의미는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렇게 락을 딱 잠궈버리는 거지. 자, A라는 사람이 싹 들어왔어.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려고 싹 들어오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확 잠궈버리는 거예요. 로킹 단위를 크게 한 거라 이 데이터베이스를 확 잠궈버렸어. 그럼 얘가 들어오려고 그래. 못 들어오겠지. 잠겼으니까. 얘가 들어오려고 그래. 못 들어오겠지. 화장실에 한 27,000칸짜리 변기가 있어. 근데 내가 들어가면서 그냥 화장실 문을 걸어 잠궈버린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화장실 문을 걸어 잠궈버렸어.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오버헤드라는 게 있어요. 오버헤드라는 게 있는데, 오버헤드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하는 일이에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 락 단위를 크게 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확 잠궈버렸어. 그러면은 얘는 뭐 할 일 있나? 그냥 띵까띵까 놀고 있으면 돼. 얘가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띵까띵까 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헤드는 낮아지겠지. 오케이? 자, 근데 이 여러 사람이 쓰려고 하는 병행성이라는 게 있어요. 병행성. 자, 병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사람이 쓰려고 하는 속성인데, 이 사람이 들어오려고 그래. 근데 락 단위를 크게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걸어버리니까 얘만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쓰려고 하는 병행성이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죠, 병행성이. 오케이? 일 처리도 떨어지지만은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병행성도 떨어지게 되는 거라. 오케이?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자, 그럼 만약에 화장실 칸칸에다가 락을 걸어버렸어요. 자, 여기 컬럼에다 락을 걸어버렸어.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어. 그럼 여기에 자물쇠가 이렇게 잠기겠지. 응?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여기 공간, 지금 여기 요만큼 공간 빼고 나머지 것들은 다 쓸 수 있잖아.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여기 쓰고 있다. 그럼 여기 빼고 나머지 것 다 쓸 수 있잖아. 그러면은 병행성은, 서로 이용하려고 하는 병행성은 높아지는 거지. 자, 오버헤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문을 잠궜다 풀었다 이러고 앉아 있어. 계속 조그만 단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오버헤드는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요거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라고요. 이 로킹 단위를 크게 하게 되면은 오버헤드는 낮아지지. 할 일이 없으니까 띵까띵까 놀고 있으면 되는 거야. 병행성 당연히 낮아지죠. 나만 쓰고 앉아 있으니까. 자, 근데 이런 로킹 단위를 작게 하면 어떻게 돼? 오버헤드는 증가를 하겠지. 열일하는 거야. 그냥 문 잠갔다 풀었다. 그리고 병행성은 당연히 높아지겠지. 여러 사람이 쓸 수 있으니까. 오케이? 이거를 꼭 기억을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 자, 로킹 대상이 되는 객체의 크기를 로킹 단위라고 한다. 뭐 테이블이 됐든지 이런 것들. 자, 데이터베이스, 파일, 레코드 등은 로킹 단위가 될 수 있다. 자, 로킹 단위가 작아지면 로킹 오버헤드가 증가한다. 자, 로킹 단위가 작아졌어요. 그러면 로킹 오버헤드가 증가를 하겠죠. 로킹 단위가 작아지면 할 일이 많아지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오버헤드는 증가를 하겠지. 오케이? 자, 로킹 단위가 커지면 데이터베이스 공유도가 증가를 한다? 로킹 단위를 크게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확 잠궈버렸어. 그러면 나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유도가 어떻게 된다? 감소를 하는 거지. 이거 잘 나와요, 이거. 잘 나오니까 꼭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이해를 하고 풀어야 돼,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거라.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오케이? 16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17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관계대수의 순수관계 연산자가 아닌 것은, 순수관계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셀렉트 이렇게 아톰 있고, 그리고 파이라는 이렇게 어떤 거 가지고 와라라는 거,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디비전 연산도 있는 거고, 조인 연산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순수관계 연산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셀렉트라는 게 있는 거고, 디비전이라는 거 있는 거고, 프로젝트, 이게 프로젝트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카티션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집합 연산자죠, 집합 연산자.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라.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순수관계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요 아톰, 셀렉트 하는 거 아톰이고,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라. 자, 그리고 조인, 합치는 거죠. 자, 그리고 디비전, 아까 1번에 나왔던 그 디비전. 자, 일반 집합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카티션 프로덕트,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관계 대수 연산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일단 뷰라고 하는 거는 가상의 테이블인 거죠. 가상의 테이블. 그래서 물리적인 테이블이 있어. 자, 물리적인 이렇게 테이블, 유저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유저라는 테이블에 뭔가 보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다른 것들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용자마다 이 유저에서 네임만 볼 수 있을지, 네임만 볼지, 아니면은 네임하고 아이디하고 이런 것들을 볼지, 이런 것들을 가상의 테이블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실제 물리적인 테이블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가상의 테이블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이런 것들을 보고 뷰라고 한다. 그래서 뷰 같은 경우에는 3단계 스키마 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걔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 스키마, 그리고 내부 스키마, 외부 스키마에 해당이 된다. 자, 3단계 스키마 구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외부 스키마라는 게 있어요. 자, 외부 스키마라는 게 있고, 개념 스키마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내부 스키마라는 게 있어요. 자, 스키마라고 하는 거는 구조죠, 구조. 외부 스키마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 보이는 구조예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어떻게 사용자한테 보여줄 건지, 여러분들이
네이버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뭐 웹툰을 보고 싶어. 그럼 웹툰의 구조, 웹툰의 외부 스키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메일을 보고 싶어. 메일의 외부 스키마를 보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외부 스키마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개념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거를 관리하는 게 개념 스키마이다. 자, 내부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어떤 속성으로 되어 있고, 뭐 글자냐, 숫자냐, 아니면 몇 글자로 넣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내부 스키마예요, 내부 스키마. 자, 그래서 요 각각의 스키마에는 독립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스키마와 개념 스키마, 외부 스키마와 내부 스키마 사이에는 논리적 독립성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논리적 독립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고, 그리고 개념 스키마와 내부 스키마 사이에는 물리적 독립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돼요. 물리적 독립성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 이 독립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개념 스키마나 내부 스키마를 바꿔도 외부 스키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부 스키마에 뭐 컬럼을 하나 추가를 했어요. 뭐 컬럼의 속성을 변경을 했어. 10글자인데 20글자로 바꿨어. 그게 외부 스키마에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잖아요. 개념 스키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 보고 논리적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 내부 스키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부 스키마에 있는 뭐 어떤 컬럼을 조금 수정했어. 그게 이 개념 스키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외부 스키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물리적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스키마 단계가 있는 거고, 논리적 독립성하고 물리적 독립성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어쨌든 뷰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네. 자, 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뷰 자체로 인덱스를 가진다. 뷰는 논리적으로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뭐 그 인덱스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할 수가 없는 거고, 데이터 보안이 용이하다. 외부로 보여줄 때 내가 보여주기 싫은 건 안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 독립성을 제공한다. 아까 스키마 3단계 구조에서 논리적 독립성을 제공한다고 그랬잖아요. 뷰 같은 경우에는 얘는 맞는 거고, 사용자 데이터 관리가 용이하다. 뷰로 빼놨으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자마다, 어떤 사람은 네임만 보고 어떤 사람은 네임하고 아이디 보고, 이런 식으로 사용자 데이터 관리가 용이하다. 그 장점이 아닌 거 보면은 1번이죠. 얘는 인덱스를 가질 수가 없다. 뷰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만 존재하는 거라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 테이블에다가는 인덱스를 줄 수가 있는데, 논리적으로 존재하는 거에는 인덱스를 줄 수가 없어요. 자, 인덱스라는 게 뭐예요? 인덱스라는 게. 자, 인덱스라고 하는 게 차례란 말이에요. 차례, 목차. 목차인데, 뭔가 그 가상으로 책을 만들어 놨어.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에는 이런 목차라는 거를 물리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자,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뷰는 인덱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리적인 테이블이 없어지면 뷰도 같이 사라지게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얘는 알터라는 걸 못해요. 얘는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생성을 시킬 수 있고, 드롭 해가지고 삭제를 시킬 수가 있어. 구조를 이런 DDL문을 이용해서 크리에이트에서 생성시킬 수 있고, 드롭해서 삭제를 시킬 수가 있는데, 알터라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수정을 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도 가끔 나오니까 이것도 곁가지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로그를 필요로 하는 회복 기법은, 자, 일단 로그를 필요로 하는 회복 기법 같은 경우에는 즉시갱신이나 지연갱신 이런 것들이 로그를 이용해서 회복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보면은 1번이죠. 즉각갱신 기법 이런 것들이 로그를 이용하게 된다. 외워야지 뭐. 자, 회복 기법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장애가 발생을 했어요. 뭔가 쭉 진행이 되다가 장애가 딱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복구시켜야 되잖아. 그걸 보고 회복 기법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회복 기법들이 있어요. 자, 일단 즉시갱신 기법 같은 경우에는 뭐 타임스탬프 기법도 있고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즉시갱신 기법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이 처리되는 동안 그때 값을 다 바꿔버리는 거야. 뭐 커밋을 그냥 그때 하는 거지. 이걸 보고 즉시갱신 기법이라고 그래요. 트랜잭션이 실행 상태에서 변경되는 내용을 그때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는 기법이다. 자, 변경되는 모든 내용은 로그에 기록하여 장애 발생 시 로그의 내용을 토대로 회복을 할 수가 있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운영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에 대한 내용들이 이런 로그에 전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고, 얘는 리두하고 언두하고 모두 실행한다라고 했어요. 자, 리두라고 하는 거는 재실행하는 거예요. 자, 이 로그에 있는 내용들을 재실행하는 거고, 언두라고 하는 거는 취소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취소 처리.
근데 즉시갱신 같은 경우에는 리도하고 언두하고 모두 수행한다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처리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트랜잭션이 있는데 여기서 장애가 땅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미 끝난 것들, 장애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미 끝난 것들을 재실행해가지고 복구를 시켜야 될 거 아니라 재실행해가지고 복구시키는 걸 뭐라고 한다? 리도라는 걸 하는 거예요. 리도라는 거를 수행을 해줘야지 복구를 할 수 있겠지. 얘도 끝났으니까, 장애 시점 전에 끝났으니까 얘도 리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얘도 리도를 하게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장애 시점 전에 끝났으니까 재실행해가지고 이렇게 리도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장애 시점 아직 끝나지 않은 두 개가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여기서도 실행했고 여기서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했고 여기서도 반영했고 여기서도 반영했고 여기서도 반영했고 여기서도 반영했어. 자, 여기서도 반영했고 여기서도 반영했고 여기서도 반영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들을 복구시켜야 될 거 아니라 그럼 얘를 취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언두라는 거 취소 처리를 해줘야지. 얘 취소하고 얘 취소하고 얘 취소하고 얘 취소하고 얘 취소를 해야지 정상적인 데이터가 나오니까 얘 취소하고 얘 취소하고 얘 취소해야지 정상적인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언두라는 걸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리도하는 거고 얘도 리도하는 거고 언두라는 거를 취소 처리해가지고 언두를 수행을 해줘야 된다. 즉시갱신 기법 같은 경우에는 얘도 리도하는 거고 얘는 언두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지연갱신 기법이 있어요. 지연갱신 기법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한꺼번에 반영을 하는 거. 자, 트랜잭션이 수행되어 부분 완료될 때까지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지 않고 지연시킨 후에 부분 완료가 끝나게 되면 로그의 내용을 토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커밋, 그때 반영하는 기법. 그걸 보고 지연갱신이라고 그래요. 그냥 기다렸다가 갱신하는 거. 자, 지연갱신 같은 경우에는 언두는 안 해도 돼. 언두는 안 해도 돼요. 얘는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언두는 안 해도 돼. 그렇지만 리두는 해야 되겠죠. 장애가 발생을 했으니까 재실행해가지고 데이터를 복구시켜야 되니까 언두 없고 리두만 수행을 한다. 자, 지연갱신 기법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자, 이렇게 데이터들이 일처리가 쭉 되고 있어. 그다가 장애가 뻥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장애 시점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리두를 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리두를 하는 거지. 자, 근데 이 장애 시점에서 여기서 뭔가 처리가 되고 그랬지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바꾸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얘는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 아직 안 끝났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얘는 언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야. 아직 반영을 안 했으니까. 얘는 반영을 했고 얘도 반영을 했잖아. 지연갱신이라서. 그리고 얘도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연갱신이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반영을 안 했어. 그러니까 무시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수행을 하지 않는 거고 얘는 리도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리고 검사 시점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검사 시점 기법은 트랜잭션이 실행되는 중간에 검사 시점, 체크 포인트를 둬가지고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그 체크 포인트를 둬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검사 시점 기법이라고 한다. 자, 그림자 페이징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다 회복 기법이에요. 그림자 페이징 기법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로그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동일한 크기의 단위인 페이지를 나누어 각 페이지마다 복사해서 그렇게 그림자 페이지를 보관하는 기법을 그림자 페이징 기법이라고 한다. 자, 데이터베이스에 변경되는 내용은 원본 페이지만 적용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그림자 페이지로 회복을 하게 된다. 그게 그림자 페이징 기법이에요. 그림자 페이지를 하나를 더 만드는 걸 보고 그림자 페이징 기법이라고 한다. 자, 이제 2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SQL의 집계가 아닌 것은, 집계 함수가 아닌 것은, 이거 아까 전에 했잖아. 우리 아까 전에 어디서 했죠? 어디서 했지? 여기서 했네. 여기서 해보면은 이 그룹 바이 해가지고 뭔가 그룹핑 시킨 다음에 집계 함수를 만들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수를 뽑을 수 있는 카운트, 그리고 평균을 뽑을 수 있는 AVG, 합계를 뽑을 수 있는 sum,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게 집계 함수였죠. 자, AVG 있어요. 자, 카운트, sum, 자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create라고 하는 거는 DDL문이지, DDL문. 그래서 얘는 뭔가 생성시키는 거기 때문에 4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라.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2020년 3회에 출제되었던 데이터베이스 문제들을 쫙 한번 풀어봤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규화하고 그리고 트랜잭션의 성질 이런 것들 잘 나오니까는 그런 것들은 정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걔는 실기에서도 같이 실기에서도 나오는 거라서 그 문제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실기까지 꼭 담고 계셔야 된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